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2개월여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서 향후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오늘 관련 내용을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전 저희가 그 강창구 기자의 리포트를 확인을 했는데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요. 이 정도 선고량이면 어떻게 적절하게 나온 겁니까?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글쎄 뭐 예상은 됐던 겁니다. 검찰의 구형장도 1년 6개월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2월 14일이었는데요. 그날이 첫 공판기일이자 결심 공판일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공소사실을 모두 박유천 씨가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을 하면 단 한 번만 해도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간이 공판 절차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마약 범죄는 초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초범이고 본인이 이제 반성한다는 뜻을 많이 이제 보였죠. 그리고 또 하나 재판부에서 오늘 얘기한 것은 2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그래도 반성을 좀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초범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 공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는 거 네. 그리고 반성한다는 거 그리고 2개월 동안에 구속 수감 생활을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들면서 구속시키기보다는 집행유예를 통해서 재사유화를 시키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오늘 이제 법원이 밝혔습니다. 네, 추징금 140만 원과 함께 보호관찰과 마약 치료 명령도 내렸잖아요. 이 과정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 치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많이 띄는 것이죠. 예. 우리가 왜 수강 명령이라고 들어봤죠? 네. 수강 명령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같은 거 교통법규 위반했을 때 네네. 가서 강의 들어라 뭐 이런 것이 이제 그렇죠. 수강 명령입니다. 치료 명령은 이와 같이 약물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또는 성범죄, 정신질환 이런 것들일 때는 수강을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치료를 받아라고 명령한 겁니다. 저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 이 치료 기관들이 있어요. 미리 정해놓은 병원 같은데 말이죠.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보호관찰관이라고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이 이제 관리하고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는 약물 치료라든지 심리 치료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이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치료 명령을 했다는 것이 이제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이죠. 예. 아까 이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재판부가 이제 구속을 하는 실형을 명하지 않는 이유가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박유천 씨가 처음에는 굉장히 황하나 씨가 자신을 공범으로 지목했을 때는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결백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행 그 혐의가 드러나니까 굉장히 충격을 준 바 있는데 그렇죠. 아마도 그 결심 공판에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였던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혐의를 다 인정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형량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 좀 볼 수 예, 있겠죠. 많이 미쳤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황하나 씨가 4월 4일입니다. 예. 이때 이제 박유천 씨를 지목했죠. 그러고 나서 4월 10일 날 올해입니다.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5번이나 뭐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예. 그 부인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리털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고 네. 구속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때는 이렇게 이제 반성을 안 하고 계속해서 부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구속 이후에는 이 수사에 협조하고 또 재판에 가서는 완전히 이제 공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그 구속되기 전에 예. 부인한 거 이건 상관없습니다. 수사에 협조하고 예. 또 재판에 가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반성한다고 법원에서는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크게 이제 이번에 작용을 해서 이번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죠. 이 정도면은 가장 박유천 씨로서는 선방한 거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검찰 같은 경우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래서 이제 검사는 1년 6개월을 구형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것은 실형 1년 6개월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이런 경우에는 항소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검찰은 무죄가 나오면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를 하거든요. 뭐 예. 상고를 하고. 예. 근데 이 정도라고 하면 뭐 이 정도는 승공할 만하다. 그러면 이제 항소를 안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이제 이 집행유예가 나온 부분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검사가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걸 좀 그렇군요. 두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줬던 고유정 씨 사건.
고유정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국 시신을 찾지 못했는데요. 일단 뭐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체 어떤 범행에 대해서 그 함구를 했고 또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검찰 수사에도 난항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어떤 건지 좀 짚어보죠. 예, 검찰에서는 이제 살인죄, 그다음에 사체 훼손, 그다음에 사체 은닉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예. 사체 유기는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일부라도 그래서 이제 적용을 못했다. 그래서 사체 유기 대신에 은닉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했는데요. 사체 손괴나 사체 은닉은 모두가 저거 각각의 하나의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그런 이제 범죄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일단 이제 기소를 한 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시신이 없는 살인 사건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범행 수법 역시 알 수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지금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계속 나는 우발적이었다,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될 맞습니다. 거라고 지금 보시는지요?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범행 수법과 범행 동기의 문제거든요. 보통 이제 시신이 있어야만 부검을 통해서 그 살인을 어떻게 했는지, 목을 졸랐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 예.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신이 없다 보니까 범행 수법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자백이라든가 우리 추정에 의해서 어떻게 예.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뿐이죠. 또 하나 범행 동기인데요.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거의 입을 열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경찰에서는 긴급 체포한 지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2일 동안 조사를 했고 검찰에서도 1차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한번 연장해 가면서까지 20일을 조사했습니다마는 지금 범행 수법과 범행 동기는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제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이렇게 되는 것인데 검찰에서도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경찰에서 했던 것보다 더 나은 더 진척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공소가 제기가 됐을 때, 물론 공소가 제기됐습니다만은 공소 유지가 사실은 험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거를 피하려다가 어떤 방어 차원에서 어떤 살인을 저지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발적으로 했다고 하면서 주장한 것 중 하나가 범행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보이는 오른손에 대해서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도 했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일단 그게 방언으로 보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공격흔이라고 얘기했고요. 공격흔, 그다음에 자해흔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검찰에서는 지금 89점의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DNA와 혈흔이 묻어 있는 흉기 예. 이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약 이거를 이제 범행 전에 병원으로부터 이제 처방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구입했다는 사실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뼈 무게라든가 내지는 성폭행 미수 이런 것들을 검색했다는 사실, 그다음에 또 차량을 가지고 가서 나왔다는 사실 등등을 얘기하면서 지금 입증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제 우발적 범죄냐, 뭐 계획적 범죄냐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보면 동기와 관련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유정은 사실은 성폭행을 방어하려는 차원에서 그와 같이 손도 다친 것이고 네. 그래서 증거보전 신청도 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검찰에서는 그거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그것은 공격흔이고 오히려 자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고유정이 법원에 가게 되면 경찰에서 했던 진술을 뒤집고 네. 정당 방위를 주장할 가능성 하나. 그리고 정당 방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방어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과잉 방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장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적 범행인지에 대해서는 어쩌면 재판에 가서 첨예하게 다투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알아보니까요, 살인죄라고 해도 만약에 우발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걸 주장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럼요. 이 살인죄야말로 말이죠. 법정형에는 무기징역, 뭐 사형,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돼 있죠. 법정형입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기준에 의하면 예. 살인죄는 5가지로 나눕니다. 그것이 뭐냐면 참작 동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보통 동기, 비난 동기, 그다음에 중대 범죄 결합 동기, 그다음에 극단적인 인명 경시 동기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참작 동기라는 게 뭐냐면은 뭐 방어를 하려다가 또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3년까지 내려갑니다. 징역형이 말이죠. 그다음에 극단적인 인명 경시라든지 다른 극단적인 범죄하고 결합했을 때 말이죠. 뭐 강도라든지 강간 이런 거 결합됐을 때 그런 때는 이제 그거는
무기 뭐 25년 이렇게 예. 올라가거든요. 예. 또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예. 그야말로 이 양형의 이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래서 범행 수법과 범행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시신이 발견되지 않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아까 제가 DNA가 묻어 있는 흉기니 뭐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졸피데미니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죽었다는 증거가 어디냐? 즉 칼로 찔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쳤을 뿐이지 상해. 죽었다는 증거가 어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가 시신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게 대전제가 돼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시신이 없다면 죽었다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과거에 예. 흉기는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DNA도 발견이 되고 이 가해자가 누군지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피해자도 알았습니다. 네. 근데 피해자의 시신이 없어요. 그런데 범행 현장에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려가지고 치사량 이상의 피가 흔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살인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죽은 것이다. 예. 시신은 없지만. 그런데 고유정 사건은 말이죠. 그런 게 없어요. 그렇네요. 즉 DNA가 묻어있는 혈흔이 묻어있는 칼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건 찔렀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지 죽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재판부에 갔을 때 과연 사망 사실을 인정할지부터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 나오는 얘기라든지 등등으로 보면 그거 뭐 당연히 죽은 거 아니야? 그거는 근데 예. 비법적 사고고요. 법적으로는 죽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너무 겁니다. 정황상은 죽은 거라고 뻔히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시신이 없으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찰에서 물론 지금 자신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시신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뼈 조각이라도 하나 찾는다면 죽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어쨌든 고유정의는 강적이거든요. 어떻게 나올지 재판에서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점이 저렇게 많습니다. 지금 반응하는 지금 강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뭐 어떤 심리라고 좀 보이세요? 그러니까 뭐 이 일체 진술을 본인한테 불리한 건 싹 다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범행 형태라는 이런 걸 저희가 떠올렸을 때는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면 정상적으로 지금 뭔가 이 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 글쎄 말이에요. 예. 상당히 이례적 범죄 아닙니까? 예. 검찰에서도 얘기하기를 사람을 뭐 죽인 사람은 많았지만 완벽하게 그렇게 흔적을 없앤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리고 또 시신을 유기한다 하더라도 보통 그냥 어디 가서 버린다든지 그렇게 유기를 하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유정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것을 완벽히 완전 범죄를 꿈꿈으로써 새로운 어떤 새 가족과의 완벽한 어떤 가족 생활 이런 예. 것들을 꿈꿨을 수가 있고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심리적으로 뭐 사이코패스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뭐 친양자니 다른 면접 교섭권이니 이런 것들 때문에 즉 이제 자기 가족 새 가족을 꾸려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가 뭐 잘 살기 위해서 소위 뭐 그랬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건 역시 추정에 불과하고요. 예. 면접 교섭권이라는 것 때문에 친양자라는 것 때문에 과연 그렇겠느냐 그건 또 역시 추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물론 앞으로 이제 계획 범죄를 입증하는데 도움은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 가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이슈입니다. 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글쎄요, 지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파업이 나오는 건데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그러는 그렇죠. 건가요? 총파업 이제 D-1이네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파업을 주도하는 이 비정규직 연대 회의죠. 이쪽에서는 약 6.42% 정도의 월급을 올려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최 측에서는 고용주 측에서는 1.8%를 얘기하고 있어요. 1.8% 차이가 예. 많죠. 또 하나가 뭐냐면 수당이에요. 그러니까 수당에 있어서 정규직과 차별을 철폐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는 얘기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내에서 최하급 공무원의 80% 정도까지의 월급을 보장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이 비정규직 공공노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상이 될지 이거는 좀 불분명한 형태입니다. 이게 보니까 뭐 교육부 입장에서는 대체 인력 활용해서 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5만여 명이 참여하다 보니까 대책이 쉽지 않겠는데요. 글쎄요, 10만 명 중에서 약 5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그렇죠.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학교 비정규직 이 부분이 특히 이제 문제가 됩니다. 다른 예.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당장 돌봄 교실이라든지 급식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대체 급식을 한다. 또 아니면 도시락을 싸오게 한다. 예. 내지는 또 단축 수업을 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돌봄 교실은 교직원들이 나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축 수업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오늘이라도 극적으로 이제 타결이 되는 것이죠. 되겠죠. 지금 3일부터 5일까지 계속해서 이제 파업을 한다는 것인데요. 학교는 뭐 다른 데도 그렇지만 특히 이 파업으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파업을 한다면 학교 당국이라든지 교육부, 교육청에서 확실하게 이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어떤 대처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들 강신업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